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35강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사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사회사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신분제. 그래서 신분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신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초기에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15세기 때부터 해서 양천제라 하여 크게 법적 신분제로는 양천제로 운영됩니다. 양천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신분이 양인과 천민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이러한 신분제도가 되겠죠. 여기서 양인이라고 하면은 사, 농, 공, 상의 직을 가진 사람을 양인이라 부릅니다. 양반이나 혹은 농민이나 수공업자나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인에 해당되고, 그리고 천민으로 구분되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라 부르냐면 양천제 이렇게 운영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6세기 때 이르게 되면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양천제를 유지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6세기 이후로는 실제로는 반상제로 운영됩니다. 반상제. 실제로는 반상제로 운영되게 되는데, 그럼 이 반상제가 뭐냐? 크게 지금 15세기 양천제는 두 개의 신분제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양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인이라는 신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반과 중인이 지배층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고, 상민과 천민이 비지배층을 갖다가 형성하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지배층 중에 양반의 반자와 비지배층의 상민의 상자를 따서 반상제 이렇게 불렸던 거죠. 양반에 해당하는 계층은 실제로 양반을 갖다가 초기에는 누구들을 양반으로 불렀냐면 문반과 그리고 무반을 갖다가 합쳐서 양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반이라고 하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양반이라 부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양반 가문할 때 그 가문을 해당하는 사람을 이제 양반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즉 관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가문까지도 모두 포함한 계층을 다 양반이라 부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양반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집안의 사람 그리고 그 가문까지도 다 양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해서 양반이 되느냐, 주로 과거라든지 그리고 음서라든지 그리고 청거 등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청거는 추천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직역을 갖다가 면제받게 됩니다. 직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군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역이 면제되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보장받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을 형성하는 이러한 계층이 바로 양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인이 있는데, 중인은 다시금 또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급 관리와 그리고
서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 그럼 서을은 누구냐? 양반의 첩의 자식들을 서을이라 부르죠. 그게 서자와 을자를 말합니다. 첩이 상민일 경우에는 서자, 첩이 천민인 출신이었을 경우에는 을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아서 이때 을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는 응시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하극관리 같은 경우는 직역이 세습됩니다. 직역이 세습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극관리였으면 자식도 하극관리에 이렇게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대표적인 하극관리로는 의관이라든지 역관이라든지 그리고 율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의관은 오늘날로 치면은 의사, 역관은 오늘날로 치면은 통역관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관은 법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때는 하급 관리에 해당되었더라. 다음이 피지배층인 상민을 갖다 보면, 상민은 일반적인 누구를 갖다 의미하냐면 평민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인들을 갖다가 이때 상민이라고 불렀죠. 주로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직업이 사, 농, 공, 상이라고 하면 양반이 사에 해당될 것이고, 나머지 농, 공, 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상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표적으로 이 농민들이 대다수였을 것이고, 이 농민들이 많은 국가에 세금을 갖다가 내면서 이렇게 국가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주요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일부 수공업자들이든지 그리고 상인들이 이렇게 상민층을 갖다 형성하고 있고, 그 외에 보시면 이러한 농, 공, 상 이외에 신랑역천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신랑역천. 이들은 양인 중에서도 천역에 종사하는,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신랑역천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어떤 것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냐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주로 수군이라든지 그리고 역졸 그리고 봉수군, 이런 사람들이 신랑 역천에 해당되는데, 양인은 양인 즉 상민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천한 일을 하였던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 신랑 역천이라 불렀다. 다음 천민인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천민은 노비겠죠. 그래서 이 천민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을 받아서 주로 매매, 상속, 그리고 정려, 그 외에도 이러한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으며, 또한 일천, 적천의 원칙에 따라서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되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신분제가 운영되었더라. 이렇게 크게 신분제가 운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15세기 때는 양천제가 운영되다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신분제가 나뉘어졌는데, 이렇게 반상제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게 조선 전기와 이제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봅시다. 그래서 먼저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 조선 전기. 조선 전기 때의 먼저 첫 번째 가족 제도부터 살펴보면, 고려 시대 때의 모습과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에 있어서는 자녀
균분상속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녀 구분 없이 어떻게 균분상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보적에 기재하는 것도 무엇대로 고르실 때처럼 태어난 순서대로 어디에 기재하더라? 보적에 기재를 하더라. 그죠? 그리고 또한 제사 같은 경우에도 윤행이라 하여 남자나 장자가 제사를 갖다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갖다가 지내는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졌더라. 또한 조선 전기 때의 대표적인 사회 정책을 갖다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민생 안정책으로는 황곡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그죠? 황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춘대 추납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제도다? 춘대 추납을 원칙으로 하여, 춘대 봄 춘자가 되겠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납부하게 하는 이러한 제도. 그리고 상평창이라고 해서 고려 때도 있었죠. 그래서 상평창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기구냐? 물가 조절 기구입니다. 물가 조절 기구에 해당되는 상평창도 있더라. 다음, 의료 시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해민국이라든지, 그리고 동서대비원, 그리고 또한 재생원이라는 이러한 의료 시설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해민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약품이라든지 서민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기관, 그래서 약품을 갖다가 약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품을 갖다가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서민 환자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갖다가 주로 치료하는 이러한 기관으로 해민국이 있고, 동서대비원 같은 경우는 빈민 구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빈민을 갖다가 구휼, 그러니까 아주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것들을 갖다 구제해주는 그런 기관이다. 이러한 기구로 동서대비원이 있었고, 재생원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치면은 의료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해민국에 병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 전기에 운영이 되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 봅시다.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조선 후기는 파란색으로 구분을 지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갖다가 구분하는 기준이 임진왜란이라고 했죠. 특히 이 임진왜란과 그리고 호란이라 해서 양난을 갖다가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런 재정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공명첩이라든지, 이거 좀 중요하니까 꼭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공명첩이라든지 납속책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공명첩은 말 그대로 관직을 주는 정서에 이름을 갖다가 비워두고 돈을 갖다가 주면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 넣어 가지고 관직을 주는 제도. 납속책 같은 경우는 공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다가 세금을 좀 많이 내면
그에 따라서 면역, 면천 이러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날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가장 크다는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신분제가 동료되게 됩니다. 신분제가 동료하게 되더라. 그래서 보시면 양반청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공명첩이라든지 납속책이 막 이렇게 남발되었던 거죠. 그에 따라서 일단은 각각 신분별로 한번 봅시다. 지금 위에 보시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우리가 신분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일단 양반청을 보면 양반청이 분화됩니다. 양반청의 분화. 조선 후기에 되면 일당 전제화되어서 권력을 잡은 양반수가 실제 양반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권력을 잡은 양반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반층이 일당 전제화 현상으로 해서 일당 전제화 그리고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특정한 일부 계층만 실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권력을 가진 양반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건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을 건반. 중앙 정치 권력에서 물러나가지고 향촌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신분을 유지하는 양반을 향반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향반. 어디에서 권력을? 향촌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한 양반을 향반.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상실하고 농민이나 다를 바 없는 양반을 잔반 이렇게 부릅니다. 권력을 상실한 양반을 잔반. 이런 식으로 양반층이 분화되게 되고 또한 중인층 같은 경우는 이 중인층이 끊임없이 신분 상승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무슨 운동을 펼쳤다? 신분 상승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보시면 서얼들이 있었고 신분계층 중에 그리고 그게 또 기술직 중인층이 있습니다. 즉 하급관리에 해당되겠죠. 서얼들 같은 경우는 집단 상소 운동을 벌여가지고 실제로 정조 때에 이르게 되면 규장각 금서관이라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더라. 다음에 기술직 중인들 같은 경우에도 소청운동이라는 것을 벌여가지고 계속해서 신분 상승 운동을 벌였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소득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이 우리가 상민을 봐야 되겠죠. 상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경제 파트에서 봤는데 이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경제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부 농민들 같은 경우에 많은 돈을 버는 그러한 농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상업도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돈을 번 그러한 상인들이 등장한다고 했죠. 특히 이들을 갖다 뭐라 부르냐? 경명형 분홍이라든지 다음에 상인 중에서는 도구로 성장하는 계층도 있었고 다음에 광업 활동을 통해서 늑대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명첩이라든지 납속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 신분을 갖다가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향촌의 양반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 신향이라 부릅니다. 신향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이 상민들 중에서는 대다수는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는 노동자로 전락하는 임 노동자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민이 되겠죠. 대다수가 노비라고 했죠. 이 천민은 크게 공노비와 그리고 산노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공노비 같은 경우는 역시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노비들을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특히 훈조 때 대대적으로 해방을 갖다 해서 거의 한 6만 6천 명 정도를 갖다 해방을 시켜주는데 이 노비가 해방이 되면
천민에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양인이 되겠죠. 이 양인이 되면, 상인이 되면 국가에 뭘 바쳐야 됩니까? 그렇죠. 세금을 갖다가 바쳐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노비들을 갖다가 해방을 하고, 산노비들 같은 경우는 군공을 쌓거나 혹은 도망을 가거나 혹은 납속, 그러니까 국가에서 더 많은 돈을 납부해 가지고 이렇게 신분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황촌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렇게 새롭게 양반이 된 계층이 이제 한순간에 양반이 돼 가지고, 그리고 양반 행세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 양반층들이 이들을 갖다 인정을 해주지 않겠죠. 특히 지방에서 이 양반들은 끊임없이 권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이 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한 갈등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향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새롭게 성장한 이 신향들이 누구와 결탁하느냐? 수령과 결탁하여 세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향상해 나가고, 또한 지방에서 이제 수령의 이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게 됩니다. 원래는 향촌의 사족이라 하여 지방 향촌 양반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제는 이 수령들이 이 지방의 상민들과 결탁해 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지방의 수령도 힘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조선 후기 때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조선 후기 때 특징, 바로 신분제가 독려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속해서 파란색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두 번째, 또 조선 후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가족제도 한번 봅시다. 가족제도. 가족제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한 17세기 이후부터 성리학이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사상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그래도 남자와 여성의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던 그러한 사회에서 이제 완전하게 무게 중심의 그 가족 제도가 운영되게 되더라. 그래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장자 중심의 이러한 재산 수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제사 같은 경우에는 아들만 제사를 지내고, 아들 중에서도 장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갖다가 들여서라도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도가 되었고, 혼인 같은 경우도 친령제도라 하여, 이 친령제도가 뭐냐면 그 결혼을 갖다가 하고 나면 원래 과거에는 신부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식이 나와가지고 자식이 어느 정도 할 때까지 신부 집에 있다가 이제 신랑 집으로 간대. 바로 이제 뭐 한 3일 정도나 한 4일 정도만 머물다가 신부 집에서 바로 그 신랑 집으로 가서 평생 이렇게 사는 이러한 제도가 바로 친정제도입니다.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더라.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아지고, 또한 장자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더라. 특히 조선 후기 18세기쯤 되면 세도 정치로 이어질 때쯤 이르게 되면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애언사상이라든지 애언사상, 이때 나타난 대표적인 애언사상이 정감록, 이씨 왕조가 멸하고 정씨가 왕이 된다는 이런 정감록이 등장하거나, 미륵불 사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륵불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미래에서 온 부처를 우리는 미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온 부처가 어지러운 사회를 갖다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후천개벽 사상, 하늘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러한 예언 사상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 두 번째로 천주교가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전해진 시기는 몇 세기? 17세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서학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의 학문이라 생각하고 서양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학문적 성격으로 들어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떠한 성격으로 들어왔다? 학문적 성격을 띠고 들어왔는데, 이후에 18세기 때부터는 점점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면서, 즉 천주교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 성격을 갖다가 띠게 되고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데,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 제사를 갖다가 천주교에서는 금지를 하고, 또한 인간 평등 사상을 내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을 이끌었던 핵심적 근간들을 다 부정한다는 거죠. 그죠?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인데, 그 예의 대표적인 형식이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갖다가 천주교에서는 유일신 사상을 내세워서 제사를 금지하고, 또한 조선 또한 신분제 사회죠. 근데 신분제를 갖다 이끌어가는 이러한 사회의 인간평등 사상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 신분제를 갖다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에 따라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더라. 다음 세 번째, 이 천주교와 같은 서학의 서양 학문과 서양 세력에 저항한다는 이러한 의미로 세 번째 바로 등장한 학문이 아니죠. 종교가 되겠죠. 바로 동학이 되겠다. 들어보셨죠? 동학이 나타나게 되는데, 창시자가 누구냐? 창시자가 최재우라는 분입니다. 그죠? 경주 몰락 양반 출신이고, 이 동학의 성격을 보면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왜? 유교적 성격도 있고, 불교적 성격도 있고, 도교적 성격도 있고, 민간 신앙적인 이러한, 종교라고 하면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교리를 보면 핵심 교리가 인내천입니다. 사람 인자에 하늘 천자, 사람이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이 하늘과 같은 존재이니 누구나 다 어떠하겠다? 평등하겠다. 즉 인간 평등을 내세우며 시대적으로 이 또 세력이 확대되어 갔던 거죠. 대표적인 경전이 있는데, 하나가 동경대전이라는 경전이 있고, 또 하나가 용담유사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면 동학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후 이 동학은 세력이 점점 확대되자 세상을 어지럽히는 종교를 만들었다요. 끝내 이 최재우는 처형되게 되고, 이후 그 2대 교주가 누구냐?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2대 교주를 맡게 되더라. 자, 다음 마지막으로 농민봉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민봉기. 조선 후기, 특히 이 세도 정치 시기 때 발생한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홍경래의 난. 이 홍경래의 난은 서북 지역, 우리나라의 즉 평안도 지역의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대표적인 그 난이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순조 때 1811년 맞죠? 1811년에 맞습니다.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임술 농민봉기라는 게 있습니다. 임술 농민봉기인데 1862년에 임술년에 일어났다요. 임술 농민봉기. 이 사건은 여러 지역에서 임술년에 대대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단이 되는 사건이 바로 뭐냐? 진주
농민봉기가 발단이 돼서 전국적으로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 임술 농민봉기는 왜 일어났느냐? 쉽게 말하면 이 진주 지역의 수령, 정확하게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수탈이 심했답니다. 이 백낙신의 수탈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이러한 농민봉기가 진주 농민봉기가 될 것이고, 이 진주 농민봉기가 발단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좀 빽빽하게 작성이 되었는데, 크게 일단은 조선시대의 신문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지금 보다시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봤는데, 특히 여러분들 주로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 때의 모습에 조금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늘 수고하셨습니다.